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수능 특강 갈래복합 세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고대 가요 중에서 정읍사가 나왔고요. 이제 얘를 모티브로 한 현대 소설인 문순태의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정읍사 같은 경우에는 고대 가요긴 합니다만 고대 가요 중에서는 수능과 가장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읍사만큼은 많이 보던 글이고 거의 모든 문학 교과서에 다 있으니까 익숙할 테지만 요거는 좀 눈여겨서 봐둘 만한 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고 글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이다. 자, 지금까지 전해지는 백제 가요 중에서는 얘밖에 없습니다. 백제 가요이다. 행상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달을 보면서 남편의 무사 기원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자, 일단 장르는요, 고대 가요입니다. 우리가 1강에서 봤던 그 구지가하고 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장르인데요. 고대가요 중에서 얘는 백제의 노래고요. 원래 고대가요는 한혁시가라고 했었죠. 그죠? 그런데 얘는 좀 특이하게 고대가요긴 한데 조선시대에 와서 고려가요처럼 한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궁중잔치에 노래 가사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고대 가요하고는 조금 기록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노래 내용 자체는 행상을 나간 장사를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노래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단락. 자, 달은 이 글 속에 달이라고 하는 놈은 기원의 대상, 소원을 비는 기원의 대상, 신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기원의 대상으로서 광명을 상징해 당연히 어두운 밤에 달이 비치면 밝음의 이미지겠죠. 광명을 상징하고 진대, 이 달하고 서로 대비되는 시어가 진대가 될 텐데요. 진곳이라는 뜻이에요. 마른 곳의 반대말 진곳. 자, 진대는 어둠과 위험을 상징한다.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대비적인 시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밝음의 이미지와 어둠의 이미지의 대비가 있고, 시어 자체도 달과 진대는 왜 이게 위험이냐 하면 달이 비추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이미지, 위험을 상징한다. 여성아재의 기다림에 간절함이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서 후렴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절들을 정리하면, 자, 이게 또 정읍사의 하나의 문학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후렴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절들을 정리하면 3장 6구의 형식. 그래서 시조의 기원으로 보는 겁니다. 시조가 3장 6구 45자 내외로 쓰는 거죠. 자, 3장 6구라는 말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밑에 선생님이 잠깐 우리 모두 엄마도 알고 있는 시조 하나를 집어넣어놨습니다. 3장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초장, 중장, 종장 세 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6구라는 말을 잘 몰라요. 6구가 뭐냐면 시조는 사음보로 되어 있죠. 각 장이 사음보로 되어 있어요. 초장만 보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하나 둘 셋 넷 사음보죠. 자, 이 사음보 중에서 두 개의 음보를 묶으면 한 구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장별로 두 개씩 구가 나오겠죠. 1구, 2구. 그러면 중장에는 3구, 4구가 나올 거고 얘는 5구, 6구가 되겠죠. 그래서 후렴구 어기와 어강돌이 아의 다롱들이를 빼고 나면 3장 6구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얘가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시가입니다. 자, 요 말은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노래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용비어천가가 됩니다. 용비어천가고 얘는 최초로 기록했다는 말이 아니라 한글로 기록된 작품 중에서 기록은 나중에 한글로 기록했지만 창작 연대가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시가이다. 자, 나름대로 문학적 의미 몇 개 있습니다. 유일한 백제 가요이고요. 두 번째는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시가이면서 후렴구를 제외하면 3장 6구의 형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문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이니까 눈여겨보시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본문 내용 가겠습니다. 이 글 속에 바탕이 되는 설화가 하나가 있어요. 망부석 설화라고 합니다. 망부석설아, 아내가 집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이 한이 되어서 돌이 되었다라는 설화인데요. 당연히 이러한 설화 속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 한의 정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앞쪽에 뭐 전강 써 있고요, 소역 같은 거 있는데 1도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 문제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이게 나중에 기록될 때 궁중 잔치했을 때 악보예요, 악보.
우리는 문학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들어간 이유는 후대에 기록을 한 다음에 기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궁중잔치의 노래 가사로 썼기 때문에 악보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추후로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달하 높이곰 도다샤. 자, 달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광명의 상징입니다. 밝음의 상징이고요. 여기서는 하자가 소원을 비는 기원의 대상이 되고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죠.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천지신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달하라고 붙어 있죠. 혹격조사입니다. 달아라고 부르지 않고요. 달하라고 불렀어요. 물론 고전에는 달아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아를 붙이지 않고 하를 붙이게 되면 어떤 의미를 붙냐면 앞에 오는 대상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혹격조사가 됩니다. 자, 달리미시어 높이 곰 도다샤. 자, 여기 곰이라고 하는 거. 곰은 강세를 나타내는 전미사라고 하는데요. 뭐까지 알 필요 없고 우리는 이게 왜 썼는지를 아시면 돼요. 곰이라고 하는 건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뭔가 하자에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의 뜻을 가지는 전미사인 곰을 붙인 겁니다. 해석을 할 때는 달리미시어 높이 높이 두 번 해석을 해요. 높이 높이 도드시어서 어기야 요거는 여음구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들어가는 구절이고요. 머리 곰 또 붙었죠. 하자에 간절한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멀리 멀리 비춰 주십시오. 소망을 얘기했어요. 달림한테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 멀리 비춰달라 소망을 얘기했고요.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 자, 이런 게 후렴구라고요. 고려 가요에도 후렴구가 있었죠. 선생님이 고려가요 설명할 때 후렴구가 왜 들어갔는지 한참 설명을 했을 거예요. 얘도 아마 같은 이유 때문에 들어갔을 거고 이걸 전체에서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를 다 빼고 나면 3장 6구의 시조의 형식과 같아지기 때문에 시조의 연원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다음 분 보겠습니다. 저제 여러신고요. 자, 추측하는 거죠. 남편이 하도 안 돌아오니까 추측을 하는 건데 저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입니다. 시장에 가 계신가요라고 하는 건데 하자가 지금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아직도 남편이 물건을 덜 팔아서 시장에 있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저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라는 뜻인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남편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지금 기다리는 남편의 신분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우리가 좀 비하하는 말로 장돌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보통은 행상인이라는 말을 쓰죠. 자, 아직도 시장에서 물건을 다 팔지 않아서 아직도 그곳에 계신가요? 어기야 증대를 드디어 올세라. 자, 드디어 나왔네. 증대. 이 증대는 아까 봤던 달과 대비되는 거죠. 그죠? 뜻은 증대는 위험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위험한 곳. 그리고 이곳이 왜 위험하냐면 어두운 곳이니까 달빛이 비추지 않는 어둠의 이미지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달림한테 이곳을 밝게 비춰달라고 지금 기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증대를 드디어 올세라. 리을세라는 의구형 어미라고 하는데요. 뭐뭐 할까 두렵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남편이 위험한 곳을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자의 정서가 중요해요. 남편을 염려하는 거죠. 돌아오지 않은 남편이 위험한 곳을 디디지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자, 다음 부분 어기어강돌이 어느 곳에나 놓고 오십시오.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님이 중요한 것이니까 아무데나 놓고 오십시오. 어기야 내 가는 데가 점글할세라. 또 나왔죠.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시 걱정을 하면서 남편의 무사 기한을 기원하는 노래인데요. 여기 마지막에 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표기상 그대로 네라고 해서 아내의 마중길, 내가 지금 남편을 마중 나가야 되는데 그 마중길이 저물까 두렵습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의미상으로는 내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는 기갓길이 저물까 두렵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물건 팔러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기다리면서 달한테 소원을 비는 그런 노래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짧고 단순한 노래인데 문학적으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장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이 글을 모티브로 한 문순태의 현대 소설을 볼 겁니다. 현대 소설이에요. 자, 일단 해제부터 볼게요. 이 작품은 백제가요 정읍사를 모티브라는 것이 창작 동기 혹은 이야기의 화소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아마 창작 동기라는 뜻을 쓰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백제가요인 정읍사를 창작 동기로 한 혹은 하나의 이야기의 요소로 한 소설로 전라북도 정읍의 샘바다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백제 의자왕 때로 백제와 신라 간의 전투 상황을 설정하여서 남녀 간의 사랑과 기다림을 다루고 있다. 소금 행상인 남편, 자, 남편은 도림이라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남편이 참전한 줄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던 아내가 마침내 망부석이 된다는 내용은 우리의 전통적 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다림의 미학을, 자, 이놈의 기다림을 미학이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다림의 미학을 서사적으로 잘 풀어냈다라고 평가된다. 자, 이렇게 뭔가 하나를 모티브를 가지고 쓴 글들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한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죠. 원래 모티브를 계승한 부분하고 원래 모티브에서 변형을 준 부분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은 아마 일치 문제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일단 그러면 글 내용으로 갑니다. 월화는, 이 월화가 아까 봤었던 그 정읍사에서 소원을 빌던 화자가 되는 거죠. 자, 월화는 문득 고개를 들어 멀리 야청빛으로 햇살 속에 꿈쩍꿈쩍 솟아오르는 말고개 쪽을 바라보았다. 지난밤에도 꿈속에서, 자, 이제 꿈속에서 남편을 만난 곳이니까 아마 말고개를 바라보는 모양이죠. 일단 읽은 다음에 꿈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전복자락 휘날리며 말을 타고 날듯이 들판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소금지게 대신 투구의 삼지창, 자, 투구의 삼지창을 쓰고 있고요. 말을 타고 오고 있어요. 든 당당하고도 다부진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아양 고개를 뛰어내려갔다. 말을 탄 남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남편과 함께 빨리 집으로 달려가서 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었다. 도림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쑥덕거리던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한 모습의 남편을 보이고 싶었다. 오라는 너무 반가워서 아양고기를 뛰어내려가며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방추리가 아마 어린아이 모양입니다. 방추리가 소스라치듯 울었다. 꿈이라는 것을 안 오라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저까지가 어젯밤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꿈은 몇 가지로 우리가 기능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일단 꿈속은 만남의 공간이죠. 지금 현실에서는 이별을 하고 있으니까 이 꿈속에서밖에 못 만나. 만남의 공간 혹은 소망성취의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꿈은 현실과 대비되는 곳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상황은 월화가 남편이 지금 장사를 떠났는데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꿈속에 만난 남편은 전쟁 영웅처럼 돌아오죠. 투구를 쓰고 말을 타고 돌아오는 것이니까 현재 남편의 상황, 현재 남편이 전쟁터에 가 있다라고 하는 남편의 상황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독자들한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게 좀 상반된 의미라서 학생들이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꿈속에서 현실에서 만나지 못하는 남편을 꿈속에서 만나니까 꿈속이라고 하는 공간은 인물을 위로해주는 공간이 될 수 있죠. 이 말 이해했죠?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될 수 있냐면요. 마지막 부분 보세요. 꿈에서 깨고 나서 꿈이라는 것을 안 오라는 눈물을 흘렸죠. 화자한테 어떤 슬픔을 더 고조시키는 기능도 합니다. 꿈에서 차라리 안 봤으면 모르는데 시컨 잘 만났다가 깨보니까 꿈이야. 허무한 마음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월화의 등장인물의 슬픔을 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요. 부모들과 마을 사람들은 남편이 장사를 갔다가 아마 죽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여전히 아내가 되는 월화는 남편에 대한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월화는 고개를 들어서 밤마다 꿈속에 남편이 말을 타고 내달아오던 들판을 바라보았다. 눈이 시리다 못해 어지러웠다. 자, 왜 그럴까요? 남편이 오는 곳을 하도 쳐다봤으니까 그 꿈이 현실이 될까 하고 하도 쳐다봤으니까 눈까지 시려왔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은 남편에 대한 월화의 간절한 기다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자, 말고개 위쪽 높은 하늘에 흘러가는 조각구름을
목이 아프도록 쳐다보던 오라는 갑자기 온몸이 허물어지듯 산전의 땅바닥에, 산전은 산에 있는 밭일 거예요. 아마 지금 밭을 갈고 있다가 남편이 꿈속에서 오던 고개를 바라보던 상황인 모양인데, 산전의 땅바닥에 힘없이 퍼질러지고 앉았다. 열흘 남짓 신열을 안고 헛소리까지 내질렀던 오라는 가까스로 몸을 추스리고 오랜만에 산전 잡초를 뽑는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온 것이었다. 자, 몸이 아픈 것도 물론 마음의 병이겠죠. 남편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때문에 몸이 아팠다가 겨우 추스리고 나왔는데 여전히 몸이 회복이 안 된 모양입니다. 자, 이제 그녀는 남편을 기다리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남편은 장사길을 떠난 지 2년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우리가 봤던 정읍사하고 상황은 똑같죠. 다만 정읍사에서는 그냥 뭐 그 저제 내려신 거요. 그 말을 통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글 속에는 직접적으로 오라의 남편이 소금을 파는 사람, 소금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더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런 남편이 지금 집을 나갔는데 2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자, 또 볼게요. 사람들이 죽었는지 소식조차 없다. 정말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비사벌과 황산 그리고 금마에서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혹시 남편도 백제군으로 징발당해서 신라군한테 죽임을 당하기라고 했다는 말인가? 부모님 말대로 살아있다면 소식이라도 전해 왔을 것이 아닌가? 오라는 강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자, 부모님조차도 떠난 지 2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라한테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네 남편은 아마 죽었다라고 말했을 거야. 만약에 살아있다면 당연히 소식이라도 왔을 텐데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아마도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라의 반응은 뭐냐면 강하게 고개를 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절망하고 있지만 오라는 여전히 남편이 살아있다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요. 여전히 기다림에 지속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부분. 오라는 아직 도리미가 죽지 않고 꼭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자, 이제 재회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전쟁통에 징발을 당해서 싸우다가 죽지도 포로가 되어 신라로 끌려가지도 않았을 것이야. 자,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혹은 오라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죠. 전쟁통에 아마 죽었을 거야. 아니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신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됐겠지. 이런 건데 오라는 믿지 않는 거죠. 남편에 대한,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재회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라는 그가 돌아올 날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날 밤도,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특정 날 밤, 그날 밤도 오라는 자정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다가 세상이 고즈넉히 잠든 사이에 부모님 몰래 큰 샘 거리로 나갔다. 그녀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 왕버드나무 밑에 놓고 동편 하늘을 향해서 합장을 하고 남편을 돌려보내달라고 절절한 마음으로 빌었다. 그녀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2해 동안 매달 보름달이 뜨기를 기다렸다가 큰샘 거리에 나가서 찬물로 몸을 칼칼하게 씻고 천지신명께 남편의 무사기한을 빌어왔다. 자, 아내의 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 2년 동안 보름만 되면 항상 이 일을 했답니다. 자, 그녀가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할 때라고는 달님과 산신령, 용왕님, 목신님, 지신님, 부처님, 미륵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달님에게 전달된다면 남편은 무사히 돌려보낼 것으로 믿었다. 자, 오라는 달님에게 남편의 무사기한을 빌고 나서는 버릇처럼 노래를 흥얼거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나올 겁니다.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어서 어기야 멀리 좀 비춰주십시오. 그는 혼자 있을 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노상 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왜? 남편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다른 말로 남편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때문에 계속 이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답니다. 자정이 넘고 첫 닭이 회를 칠 무렵에야 큰샘거리에서 돌아오면서 오라는 노래를 계속 흥얼거렸다. 자, 밤새도록 남편에 대한 기다림의 어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오라의 기다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나도 이번에는 참말로 잘 싸울 자신이 있다네. 살아있어 집에 돌아올 궁리나 하소. 기다리는 여편 내 생각도 해야지. 언젠가는 떳떳하게 처자식 앞에 나타나고 말 거요. 도림은 집에 있는 오라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육신이 바람이 되어서 천지간의 흔적조차 없이 산산이 흩어져 버린 듯한 고적감에 떨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가 바뀌었죠, 그죠?
분명히 아까 전까지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월화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중략된 다음에는 지금 아마 상황을 보면 싸움 얘기 나왔으니까 전쟁터에 있는 것 같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도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월화의 1장면하고 도림이 나오는 2장면하고 어떤 장면이 먼저 벌어진 장면인가요? 답변할 수 있겠어요? 답변이 안 되죠. 두 가지는 아마 동시에 벌어지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죠? 월화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도리미는 전쟁터에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야기의 선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마 거의 동시에 벌어진 이야기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독립된 이야기를 병치하고 있는 거죠. 나란히 구성하고 있다고요. 이런 거를 병렬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언제 한 본 적이 있냐면 이런 구성 방식을 백학선전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에서 은하하고 유어사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엇갈리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간 선후 이게 먼저 그다음 이거 명확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게 먼저인지 몰라 비슷한 시점의 시간에 이루어진 두 가지 이야기를 나란히 병치하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도림은 집에 있는 월화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육신이 바람이 되어서 천지간의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버린 듯한 고적감에 떨었어. 그러니까 집을 떠나 있는 도림도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 처절한 순간만큼은 자신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의 넉만이 이 세상을 홀로 쓸쓸하게 떠돌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곤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집에 있는 월아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죽은 사람 같았어. 간절한 그리움 혹은 그만큼 마음이 아파서 절망감을 보여주는 거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전쟁터라 돌아갈 수는 없어. 아내는 보고 싶은데 볼 수는 없고 그 상황에서 얼마나 자신의 고통이 컸으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자, 집에 있는 월화를 생각할라 치면 가슴이 삼지창에 꽂히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면서 사지가 말갈기처럼 산산이 찢기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만큼 이별의 고통이 컸다라는 말이겠죠. 그 아픔을 견뎌내기 위해서 술을 퍼마셔야만 했고 때로는 버들이를 아마 다른 여자 같아요. 버들이를 품에 안아야만 했다. 그리고도 고통을 참을 수가 없을 때에는 목을 메고 싶었다. 자,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죽고 싶었겠어. 그만큼 이별의 아픔이 컸다라고 하는 도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도리미는 샘바다를 떠나오던 때를 돌이켜보았다. 자, 이제 과거에 상하는 거죠. 검단 소금밭으로 떠나는 날, 소금 장사니까 소금밭으로 떠났겠죠. 달기와 함께 개다리까지 따라 나온 월화는 이번 장사길은 며칠이나 걸리느냐고 거듭 물었다. 열흘 남짓 걸릴 것이라는 말에 월화는 탄식과도 같은 한숨을 내쏟았다. 그날 월화는 한사코 그만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오래도록 계다리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월화를 생각할 때마다 계다리에서 마지막 보았던 그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자, 이제 그리울 때마다 마지막 헤어질 때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미음 부분. 월화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자 갑자기 목구멍이 후끈거리면서 콧등이 시큰해졌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남학생들은 한 2년 뒤쯤에 이런 감정을 느껴볼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나 저쪽에 군대가 있으면 이런 감정 가끔 느낄 때가 올 거예요. 어쨌든 계속 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와 있지만 집에 있는 월화를 계속 그리워하고 있는 도리미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각시 생각해야지. 대장부답게 싸워서 꼭 이겨야지. 그래서 집에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지금 나오는 도리미도 만남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꼭 살아서 돌아가겠다. 도림은 달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둥근 달 속에서 홀로 처연하게 서 있는 월화의 모습을 발견하고 갑자기 기걸음을 멈추었다. 자, 그리운 마음이 있으니까 달 속에 그리워하는 월화의 모습이 투영됐겠죠. 그렇다면 여기 나온 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월화도 달을 보고 도리미를 생각을 하고 있고 도리미도 마찬가지로 달을 보고 월화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달은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글을 봤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보죠. 가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치 않은 거. 자, 1번 높이곰과 머리곰은 남편의 안전을 소망하는 아내의 심정을
곰이라고 하는 게 강세형 전미사라고 했어요. 해석할 때도 멀리 멀리 높이 높이 두 번 해석하는 거죠.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자신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곰을 붙였다. 오케이. 2번 저제 시장입니다. 시장은 아내가 남편이 있을 만한 곳을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아직도 혹시 소금 장사가 쓰니까 아직도 혹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추측하는 곳이죠. 3번 드디어 올세라. 이게 고라서 이렇게 좀 오타가 글자가 깨지네요. 자, 드디어 올세라는 남편이 무사히 귀환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아내의 마음. 자, 여기서 리을세라가 뭐뭐 할까 두렵다의 뜻이었죠. 남편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4번 놓고 오십시오는 아내가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남편에게 권유하는 바. 물건 중요한 거 아니야. 소금 다 갖다 버리고 네 몸만 돌아와. 권유하는 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오케이. 답은 5번이겠네. 점글 알세라는 남편이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아내의 한탄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자, 한탄 알 수 없으니까 한탄한다 이게 아니라 점글 알세라. 이것도 점글 알세라죠. 자, 남편이 있는 곳이 해가 달이 비치지 않고 저물까 두렵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보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미가 리을세라가 붙어 있는 것을 의구형 어미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모두 다 걱정이나 염려를 뜻할 때 쓰는 겁니다.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편이 지금 혹시 위험한 곳에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니까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2번 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 1번 인물들 간의 대결 의식. 나에서 누가 갈등하나요? 이딴 거 없습니다. 자, 2번 갑니다. 한 인물에서 다른 인물로 시선을 옮겨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어. 무슨 말인가요? 한 인물 앞부분에 월화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다른 인물 도림이로 서술자의 시선이 옮겨가서 도리미의 아내를 그리워하는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답은 당근 2번이겠죠. 3번 액자식 구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액자식 구조가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오해를 해보자. 지금 설명하는 거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해했을 때 얘기야. 자, 월화의 이야기가 남편을 기다리는 월화의 이야기가 만약에 밖의 이야기고 그 속에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하는 도림의 이야기가 혹시 들어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다라면 이거는 액자식 소설이죠.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요 안에 있는 이야기, 요 안에 있는 이야기가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남편을 기다리는 거나 아내를 기다리는 거나 둘 다 같은 위치에서 병치된 것이지 아내 것이 도리미의 이야기가 더 중심이라고 말할 수 없죠. 고로 액자식 구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3번 의식의 흐름 기법. 그럴 리가요. 이거는 생각난 대로 진술하는 거죠. 보통 의식의 흐름 기법은 전혀 인물의 대화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의 글에서 우리가 본 적은 있을 텐데 이건가는 무관하고요. 자, 5번 서술자가 주관적 시각에서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여 인물에 대한 비판. 자, 인물의 행위를 묘사한 건 맞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인물 2명 나오는데요. 비판적 시각은 전혀 없습니다. 답은 2번일 겁니다. 자, 넘어가서 세 번째 문제 갑니다.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다. 이런 문제 안 나올 리가 없죠. 극문학이든 서사문학이든 어떤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에 줄이쳐져 있으면 의도 묻는 문제 혹은 그 부분에서 인물의 정서나 심리 묻는 문제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1번 월화가 도림을 떠올리며 극도로 그리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 기억이 보시면 눈이 시리도록 꿈에서 봤던 남편이 오던 그 골짜기를 그 고개를 바라보는 거죠. 1번은 간절한 그리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2번 니은이 뭔가요? 니은은 월화는 강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월화가 비극적 상황에 놓여있는 도림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 자, 남들은 전부 다 죽었다고 말해. 근데 이 사람은 고개를 흔들었죠. 부인하는 모습이죠. 그래도 여전히 남편에 대한 재회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모습. 자, 세 번째 디귿은 그녀 혼자 있을 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노래를 불렀어. 자, 디귿 보면 월화는 늘 도림을 걱정하며 도림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어. 자, 항상 걱정하는 거죠. 항상 달림한테 지켜달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고 돌아올 거라고 소원을 비는 것이니까 3번도 문제가 없는 설명입니다. 자, 4번 가볼게요. 4번은 자, 그리고 그는 도림 얘기네요. 그리고 그는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의 넋만이 기억나시죠? 이 부분. 그 기다림의 고통, 이별의 고통이 너무 커서 자신을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절망감 혹은 이별의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4번 보겠습니다. 도림이가 월화를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해가 아니라 절망감을 보여주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맞아볼게요. 도림이가 고적감 속에서 월화의 모습을 떠올리며 월화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음이 뭐죠?
오라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 자, 그 전쟁터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헤어질 그 당시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것은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보기 볼게요. 문순태의 정읍사 그 천년의 기다림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인 정읍사를 모티브로 한 소설로 전라북도 정읍의 샘터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봤던 해제의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백제 의자왕 때로 백제와 신라가 전투 상황을 설정하여서 남녀 주인공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기다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특히 여주인공인 아이고 목소리 삑사리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특히 여주인공인 오라의 남편에 대한 마음은 기다림이 곧 사랑이자 삶이라는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준다. 자, 어서 많이 봤죠? 해제에서 봤던 내용과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가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는 기다림 혹은 남편을 걱정하는 것, 나에서 계승되어 오라가 남편을 기다리며 신열을 앓는 것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기다림의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오라가 열을 몸이 아프게 됐어 이 말이니까 정서가 계승되어 있다. 기다림의 정서, 기다림 혹은 남편을 염려하는 거죠.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2번 가의 증대는 가에 나오는 위험한 곳이었죠. 증대는 나에서 전쟁통에 징발을 당해 싸우다 죽는 것, 위험한 것, 포로가 되어 신라로 끌려가는 것,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이런 것을 의미한다. 2번도 문제 없고요. 자, 3번 가의 어느는 자, 어느 곳에나 놓고 오십시오로 말했어요. 그죠? 자, 어느는 나에서 오라가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찾아가는 큰샘 거리를 가리켜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큰샘 거리는 오라가 가는 곳이고요. 어느는 남편이 지금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곳에 무조건 물건 버리고 몸만 오라고 말하는 장소니까 기도하는 장소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죠. 답은 일단 3번이고요. 자, 4번 가가 나의 오라가 버릇처럼 흥얼거리는 노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가가 나의 모티브. 가에 나왔던 글이 창작 동기가 되어서 이 글이 쓰여진 것이다. 자, 5번 나에서 사지가 말갈기처럼 산산이 찢기는 듯한 아픔은 가의 하자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의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가와 나의 차이점을 보여줘. 자, 무슨 말이냐면 5번이 조금 말이 어렵네요. 끊어서 볼게요. 나에서 이건 도리미의 마음이죠. 사지가 말갈기처럼 산산이 찢기는 듯한 아픔. 자, 이거는 도리미가 느끼던 아픔이었어요. 이것은 가의 하자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의 정서. 가의 하자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남편이죠. 도리미. 남편의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가와 나의 차이점이죠. 왜냐하면 가에서는 남편의 정서가 안 나왔지만 나에서는 도림이라고 하는 인물을 추가해서 남편의 정서까지 포함했으니까 요거는 두 가지 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을 좀 빠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핵심 내용들은 잘 알아들었을 거고요.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